최미숙 시어머니는 내게 삼계탕 한 그릇을 내밀었다. 다정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먹어보라고 권했다. 아가, 박서방, 요즘 내 얼굴이 너무 헬쑥해졌어. 어서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리렴. 아, 그리고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나는 이독이 든 삼계탕 그릇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인면수심, 옛면서심이라는 말이 바로 저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속으로는 역겨워 미칠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어머님, 저 오늘 닭고기는 별로 안 당기네요.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은 통 입맛이 없어서요. 최 여사는 내가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자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아가, 어디 아픈 거니? 어째서 입맛이 없다는 거야? 고기가 싫으면 국물이라도 마시렴. 오늘 널 위해 엄마가 특별히 끓인 거란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땀 흘렸는데 몇 숟갈이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엄마 마음이 편치 않잖니. 벌써부터 조급해하는군. 내공이 그리 깊지는 않은 모양이다. 나는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정말 먹고 싶지 않아요. 버리는 게 아까우시면 이 삼계탕 진우 씨 방으로 가져다 줄게요. 매일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몸보신 좀 해야죠. 김진우는 내 남편이자 이 좋은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의 둘째 아들이다. 나는 일부러 느릿느릿 삼계탕 그릇을 들고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막몸을 일으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순간 그녀의 표정에 당혹감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또한 잠시 그녀는 다시 온화하고 자상한 얼굴로 돌아왔다. 걔한테는 줘서 뭐하니? 사내 자식이 몸도 튼튼한데 무슨 몸보신이야. 너처럼 마른 애가 영양이 더 필요하지. 보라, 만약 예전이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다고 믿었을 테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이미 그 모든 음모를 알아차린 뒤였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제가 이 탕을 마시길 바라시는 걸 보면 혹시 안에 특별한 걸 넣으신 건 아니죠? 나는 일부러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으로 삼계탕을 휘저었다. 그러고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시어머니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최 여사의 입가가 딱딱하게 굳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말에 크게 놀란 것이 분명했다. 하하하, 맞췄네요. 안에 인삼 넣어주셨죠? 그렇죠? 나는 환하게 웃었다. 최 여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얘는 인삼 좀 넣은 것 가지고 뭘 그리 좋아하니? 좋은 거 넣어준 줄 알았으면 어서 먹어야지. 네, 알겠어요.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으면 먹을게요. 어머님은 먼저 가서 일 보세요. 걱정 마세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마실게요. 최 여사는 마음이 놓인 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문가에 이르렀다가 다시 몸을 돌려내게 신신당부했다. 그 귀한 걸 진우한테 주면 안 된다. 걔는 내가 끓인 탕 마실 자격도 없어. 내가 몇 번이고 약속한 후에야 최 여사는 안심하고 내 방을 나갔다. 김진우는 자격이 없고 오직 나만이 자격이 있다? 수면제와 그라목손을 넣은 이 삼계탕을 마실 자격이 말인가. 10분 후 아주버님 댁 5살 아들 하준이와 시누이 김진희의 7살 딸 서아가 내 방으로 놀러왔다. 나는 두 아이 앞에 삼계탕을 놓아주고 그들이 반씩 나눠 깨끗하게 비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상으로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내 이름은 박서윤. 김진우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다. 남편은 나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한다. 우리는 연애 기간까지 합쳐 6년을 함께했지만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언제나 나에게만은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기 때문이다. 나의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 역시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다. 함께 살지만 그녀는 나와 진우의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작게는 의식주부터 크게는 집이나 차를 사는 문제까지 늘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간 더없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다. 직장 동료들이 사무실에서 고부 갈등이나 부부 관계 문제로 하소연할 때면 나는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기에 이렇게 좋은 진우와 그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 나는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다리를 계속 꼬아댔지만 근무 중이고 동료들이 주변에 있어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하려 했었다. 5분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직원에게 급한 일이 생겨 먼저 퇴근한다고 말하고 산부인과 의사인 절친 윤지수를 찾아갔다. 지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아랫부분이 가렵고 따가워서 미치겠어라고 말했다. 나는 진찰대에 누워 지수의 진찰을 받았다. 얼마 후 지수는 검체병을 들고 나갔다가 금세 돌아왔다.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내게 일회용 속옷을 주며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달라고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고 그녀가 또다시 분주하게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오후 4시 30분 내 차 안에서 너 도대체 누구한테 밉보인 거야? 조수석에 앉은 지수가 심각하게 물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나 누구한테 원한 산 적 없는데 내 속옷에서 어떻게 그라목손 같은 농약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랬다. 지수는 처음 내 분비물을 검사했을 때 이상을 발견하고 단순한 부인과 질환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40년 경력의 산부인과 명의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수의 설명을 듣고 분명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내 속옷을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보라고 조언했다. 그 결과 내 속옷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그것도 해독제가 없는 그 악명 높은 그라목손이. 지수는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나를 데리고 온갖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했다. 다행히 내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범인이 손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테니.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나 역시 등골이 오싹했다. 집에서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남편은 나한테 잘해주고 시어머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야. 아주버님네 가족과도 잘 지내. 진우 여동생이 날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집에 자주 오지도 않으니 독을 넣을 기회는 없었을 거고. 내 말을 들은 지수는 몇 분간 생각에 잠기더니 앞사거리에서 차를 세우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말한 곳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는 비로소 진지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내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야. 내가 도와줄게. 나 믿을 수 있겠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다. 나와 지수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바지 한 벌도 나눠 입을 수 있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나는 더없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나는 지수의 말대로 큰돈을 들여 초소형 카메라를 사서 내 침실에 설치했다. 그리고 속옷을 여러 벌 새로 사서 각 디자인마다 똑같은 것으로 2개씩 준비했다. 하나는 매일 갈아입는 척 위장용으로 쓰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입을 용도였다. 이제 물고기가 덫에 걸리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 날 저녁 퇴근 후 나는 지수가 시킨 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먼저 새로 산 속옷 포장지를 책상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내가 새로 산 물건을 발견하고는 빨아줄까 하고 물었다. 나는 속옷이니 직접 빨겠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나는 내 속옷은 직접 빨았다. 남에게 내 속옷을 빨게 하는 것이 민망했기 때문이다. 물론 진우는 예외였다. 그때 마침 진우도 방에서 나왔다. 내 말을 들은 그는 새로 산 속옷을 들고 욕실로 향했다. 그가 내 속옷을 빨아주려는 것을 알고 나는 서둘러 그를 막았다. 요 며칠 부인과 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소독약을 처방받았어. 속옷을 그 약에 담가둬야 한대. 당신이 약 용량을 잘 모를 테니 잘못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나는 말하면서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다. 진우는 내가 약을 처방받았다는 말에 잠시 망설이더니 속옷을 내려놓았다. 많이 심각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울대병원이라도 가보자. 내일 회사 가지 말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무래도 진우의 짓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겠는가? 그래, 아가. 진우 말 듣는 게 좋겠다. 병원에 가봐야 나도 마음이 놓이지. 시어머니의 말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가벼운 염증이니 걱정 말라고 둘을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나는 속옷을 빨아 방 안에서 건조시킨 뒤 예전처럼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물건을 찾는 척하며 봉제 인형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형은 방 전체가 보이는 옷장 위에 올려두었다. 진우는 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인형을 왜 그렇게 높은 곳에 두냐고 물었다. 인터넷에서 배운 행운을 부르는 방법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봉제 인형을 보고 피식 웃었다. 모든 좋은 기운아 우리 아내에게로 모여라. 우리 아내가 더 행복해지게 해줘.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내 마음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카메라 앱에서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다는 알림이 와 있었다. 나는 진우가 일찍 퇴근했나 싶어 그가 또 내 과자를 훔쳐먹고 있지는 않은지 보려고 앱을 열었다. 핸드폰 화면에 내 방의 모습이 나타났다. 진우가 아니었다. 신우의 딸인 서아였다. 의아했다. 평소에 서아는 내 방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무얼 찾고 있는 걸까? 나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아이는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작은 분무기를 들고 내 속옷 서랍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익숙한 동작으로 내 속옷을 꺼내더니 가장 중요한 부분의 분무기로 무언가를 몇 번 뿌렸다.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다. 내게 독을 뿌린 사람이 7살짜리 서아였다니. 나는 영상을 저장해 지수에게 보냈다. 지수는 영상을 보고 나서 내일 몰래 그 속옷을 가져오면 검사를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다음 날 나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바람 속에서 망연자실했다. 이게 정말 7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너무나 끔찍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서아는 평소에 장난꾸러기이긴 해도 동물에게는 무척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내 옷에 독약을 바를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린 아이가 어떻게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했을까? 나는 서아가 그렇게까지 영악하다고 믿지 않았다. 내 생각을 지수에게 말하자 지수도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분명 누군가 아이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침내 기회를 잡아 7살짜리 서아와 단둘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아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꺼내놓고 아이를 어르고 달래 진실을 털어놓게 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서아의 엄마, 즉 형님인 이지혜가 시킨 일이었다. 이지혜는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며 이걸 바르면 외숙모가 서아에게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낳아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어른이라 외숙모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아이인 서아는 괜찮다고 했다. 엄마를 돕는 좋은 일을 할 거냐는 물음에 서아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다. 그렇게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좋은 일을 돕기로 그리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다. 서아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껐다.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다. 나의 좋은 형님, 이지혜.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었다. 평소에는 내게 서윤 씨 하며 살갑게 굴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 2채 중 더 큰 집을 자기네가 갖도록 나를 구슬렸다. 또 내가 시부모님께 차 사달라는 말을 꺼내기 민망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는 돈이 없다고 울며 불며 시부모님을 졸라 원래 우리 차값으로 주려던 돈을 받아
새 차로 바꿨다. 결국 나와 진우의 차는 내 돈으로 사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의 외동딸이었고 몇 년 전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유산과 회사를 모두 물려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 내게 물질적인 것들은 가족 간의 정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형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모두 진우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또 돈이 없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고 마음 약한 시부모님은 분명 진우에게 돈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돈은 모두 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정말 대단한 계산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이 나를 도왔으니 너희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사실들을 다시 지수에게 모두 털어놓고 내일 당장 이지혜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는 모두 있으니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지수는 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저녁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띵동.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폰을 열어보니 또 그 앱에서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다는 알림이 와 있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은 일요일이었다. 아마 또 형님이 서화를 시켜 내 방에 독을 넣으러 보냈나 보다. 나는 냉소를 흘리며 앱을 열었다. 신우이 김진희가 하준이를 데리고 내 방에 있었다. 김진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내 화장대로 다가가더니 익숙한 동작으로 내 비밀번호 보석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보석들을 뒤적이며 하나씩 목에 대보고 있었다. 진희야, 너 또 형님 방에 들어온 거니? 또 보석 훔쳐가려고? 형님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그 여자 물건이 우리 집 물건이지. 내가 우리 집 물건 좀 갖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와 형님의 목소리가 연달아 핸드폰 화면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두 사람이 화면 안으로 들어와 내 침대에 앉아 김진희가 내 보석을 뒤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김진희도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는지 목걸이 하나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더 뒤적이다가 보석함을 잠갔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지난번에 가져간 목걸이는 제자리에 갖다 놨니? 네 형님이 알면 우리 곤란해져. 김진희는 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거 다이아몬드 목걸이잖아요. 엄청 비싼 거. 마침 돈이 필요해서 팔아버렸어요. 너 정말 못 말린다. 나중에 내 형님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서윤 씨는 보석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개 없어져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 어떤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멍청하잖아요. 이지혜는 말을 마치고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김진희도 옆에서 킥킥거렸다.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걔 생각보다 똑똑해. 오늘 서아한테 물어봤는데 박서방 속옷에 약 바른 거 이미 다 말했다더라. 박서방이 맛있는 거 많이 줘서 말했다고 하더구나. 김진희와 이지혜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두 사람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왜들 그래? 멍청하다며? 왜 웃지를 못해?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형님이 우리가 자기를 해치려는 거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김진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김진희의 손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걱정 마라. 증거가 없잖니. 이따가 내가 걔 속옷 가져다가 깨끗하게 빨아서 말린 다음 다시 갖다 놓을 거야. 그리고 서아가 바른 건 알코올이었다고 하면 돼. 못 믿겠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하면 그만이고. 이 순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던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 집에는 승냥이와 이리들만 득실거리는구나. 내가 그토록 믿었던 시어머니마저도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걸까? 그들의 대화 뒷부분은 듣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했다. 시어머니, 이지혜, 그리고 김진희 세 사람은 그곳에 앉아 내 흉을 보고 있었다. 진우까지 엮어서 욕을 해댔다. 그러다 내 밥에 피임약을 넣었던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계속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은 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 모르게 피임약을 먹였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다니. 어쩐지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딩크족으로 사는 것도 좋다고 나를 위로하기까지 했다. 결국 모든 게 자신이 꾸민 짓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내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어머니, 그냥 계획을 앞당기는 게 어때요? 일찍 처리해버리죠. 어차피 걔는 친척도 없잖아요. 어떻게 죽든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김진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죽으라면 그냥 죽는 줄 아니? 그렇게 간단했으면 진작에 했지. 이지혜가 김진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머님, 사실 간단해요. 개밥에 수면제랑 냄새 별로 안 나는 농약 좀 섞어서 마시게 구슬리는 거예요. 자는 동안 죽게 만들고 침대 밑에 농약병을 놔둬서 자살한 것처럼 꾸미면 되죠. 어때요? 어머니, 그냥 형님 말 들으세요. 한번 해봐요. 만약 안 되면 서아가 장난감인 줄 알고 냄비에 잘못 넣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걔 부모님 유산이 수십억 원은 될 텐데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삼계탕을 끓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여보자. 그래, 지금은 여름이다. 아마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온몸이 굳어버린 모양이다.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고작 수십억 때문에 나를 해치려 하다니. 만약 너희가 진짜 액수를 알게 된다면 아마 지금 당장 칼을 들고 나를 난도질하려 들겠지. 나는 두 아이가 삼계탕을 다 마시는 것을 보고 방에서 내보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서아야, 너 입에서 왜 피가 나니? 그리고 이어서 이지혜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하준아, 너 입에서 왜 거품이 나와?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쇼가 시작되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며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서아가 어디서 피를 흘려요? 눈앞에 들어온 것은 입가에 선혈이 낭자한 서아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하준이었다. 두 아이도 겁에 질렸는지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휴지로 서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뭐 잘못 먹은 거니? 할머니 놀라게 하지 마라. 나는 서둘러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방금 두 애가 제 삼계탕을 훔쳐 먹었어요. 뭐라고? 김진희, 시어머니, 이지혜 세 사람이 동시에 경악했다. 어떻게 그걸 애들한테 먹일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요? 삼계탕은 몸보신에 좋은 거잖아요. 게다가 둘이 합쳐서 반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요.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때 이지혜 옆에 있던 하준이가 갑자기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엄마, 배 아파. 아이고, 아이고. 이어서 푸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준이는 바지에 설사를 한 모양이었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지혜는 원래 하준이가 삼계탕을 먹었다는 말에 겁에 질려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거품을 물고 설사까지 하자 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요. 삼계탕에 내가 독약 반병을 탔단 말이야. 늦으면 애들 죽는다고요. 이지혜가 소리치자 김진희는 서둘러 서아를 붙잡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진우와 두 명의 경찰관을 마주쳤다. 경찰관님,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독극물에 중독됐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이제 충분했다.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애들은 중독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준 장난감 사탕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문 밖에 경찰에게 건넸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저 세 사람이 저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방에 독이 든 삼계탕 한 그릇도 있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두 아이에게 그 독약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마신 것은 내가 밖에서 사온 삼계탕이었다. 그들에게 준 2개의 사탕도 인터넷에서 산 혈액 사탕과 거품 캡슐이었다. 하준이가 설사를 한 것도 내가 미리 약국에서 사둔 어린이 변비 치료용 약을 요구르트에 몰래 타서 먹였기 때문이다. 약을 한 알 더 넣었기에 아이가 설사를 한 것이다. 진우가 나타난 것은 오전에 시어머니가 내 방에서 했던 말 때문이었다. 진우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시아버지인 김건국 회장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였다. 그 여자는 진우를 낳자마자 사라졌고 사람을 통해 갓난아기였던 진우를 김 회장에게 보냈다. 어쨌든 자신의 친아들이었기에 김 회장은 진우를 무척 아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진우와 그의 어머니를 증오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사람이었다. 속으로 아무리 싫어해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그녀가 진우를 친아들보다 더 아낀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진우는 그녀 밑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 진우가 아주 어렸을 때 그녀는 의도적으로 진우를 버리려 했다. 그래서 진우는 종종 까닭없이 사라졌고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거나 도시 외곽의 숲에 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진우를 우물에 밀어넣은 것을 김 회장이 목격했다. 그날 김 회장은 시어머니를 거의 죽도록 때렸다. 때린 후에는 이혼하겠다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시어머니가 눈물로 애원한 끝에야 김 회장은 그녀를 용서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진우에게 잘해주는 척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이지혜와 함께 나를 처리하고 나면 내 돈이 모두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지혜가 내가 죽어도 진우가 있지 않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진우는 나보다 더 멍청해서 다루기 쉽다고 말했다. 그놈은 줏대도 없는 놈이야. 박서윤 그년을 처리하고 나면 그놈도 같이 처리해버리면 돼. 아내를 따라 순정했다. 슌칭. 고 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걔가 받은 유산도 결국 내 것이 될 테고.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있을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냥 직접 진우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진우는 영상을 본 후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했던 것은 단순히 고부 관계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 재산을 탐냈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인 진우를 증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혐오했던 것이다. 진우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절대로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내 곁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느꼈다고 했다. 음모나 위선 없이 기쁘면 기쁘고 화나면 화내는 그런 꾸밈없는 모습에 끌렸다고 했다. 나는 진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항상 내 곁을 지켜주었다. 부모님의 장례를 모두 치른 후 그는 내게 재산 관련 합의서를 내밀었다. 그 문서에는 내 부모님이 남기신 모든 유산은 나의 개인 재산이며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유산은 그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내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었다. 물론 자녀가 생기면 별개의 문제였다. 진우는 내게 그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내 돈은 내 것이고 내가 버는 돈이 우리 둘의 것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는 카페에서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이 나는 진우에게 나를 해치려 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즉시 동의했다. 그는 원래 돈을 열심히 모아 새 집을 사서 이사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는 늘 시어머니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 느꼈고 나중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해를 가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대담하게 나를 직접 해치려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 둘은 오늘 밤에 이 연극을 함께 계획했던 것이다. 이야기 2부. 화려한 5성급 호텔. 거대한 연회장은 꿈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형형색색의 무지갯빛 장미다발. 그것은 이서아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다. 하객들은 속속 도착했지만 신랑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서아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전화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었다. 예식 시간이 임박하자 이서아는 강태준의 비서인 김비서를 찾아갔다. 김비서님, 태준 씨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아요? 김비서의 눈띠에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과 동정심을 감추며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이서아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아마 지금쯤 오고 계실 겁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서아는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끌고 연회장 안으로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소란이 일었다. 강태준이 온 걸까? 이서아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섰다. 예상대로 키가 크고 늠름한 그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웬 여자가 하나 더 있었다. 더욱 이서아를 충격과 불안에 빠뜨린 것은 그 여자 역시 순백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 손은 강태준의 팔짱을 가볍게 끼고 다른 한 손은 우아하게 양옆의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강태준은 냉정한 얼굴에 보기 드문 미소를 띤 채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예단 위로 올라섰다. 그의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모두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제 곁에 있는 이 여성분, 많은 분들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부터 윤채아 씨는 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객석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강태준은 말을 이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저와 윤채아 씨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 두 사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와 윤채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객석은 이전보다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이서아의 친척과 친구들은 이미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기 시작했다. 이서아의 부모님 역시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 있었다. 이서아는 마치 혈이라도 막힌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아름다운 눈은 오직 강태준만을 향해 있었고 손톱은 살점을 파고들었다. 그때 한 사람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경사스러운 옷차림의 강태준의 할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이놈, 오늘 분명 너와 서아의 결혼식인데 다른 여자를 데려오다니 무슨 짓이냐. 강태준의 잘생긴 얼굴에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악마처럼 사악해 보였다. 아, 이제야 마음이 아프십니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안심하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이놈, 당장 저 여자를 내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늙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강씨 가문의 문을 정리하겠다. 문을 정리한다고요?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강 회장? 강태준은 말하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의 두 눈은 증오로 가득 찼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였어? 내가 반드시 당신을 어머니 곁으로 보내주지. 두고 봐.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강 회장은 이를 악물고 욕설을 내뱉더니 갑자기 두 눈을 뒤집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회장님, 강태준의 이복동생인 강태민이 제때 달려와 강 회장을 부축했다. 그는 강태준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 보여도 아무도 동정하지 않을 거야. 그는 부하들에게 강 회장을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황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강태준은 얇은 입술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긴 다리를 움직여 이서아에게 다가갔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녀 앞에 우뚝 섰다. 검은 눈동자로 그녀의 절세미인 같은 얼굴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네가 원했던 7개의 사랑의 증표, 기억나? 마지막 하나는 결혼식에서 주겠다고 했었지. 어때? 충분히 놀랐나? 사랑의 증표, 이서아의 심장이 철렁했다.
눈앞에 영화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서아, 넌 그저 내가 이용한 가여운 벌레에 불과해. 네가 그렇게 쉽게 속을 줄은 나도 몰랐어. 사랑한다는 말 몇 마디에 모든 걸 바치다니. 정말 순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군. 그의 두 눈은 차갑고 잔인했다. 이용, 순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 모든 다정함, 그 모든 달콤함은 모두 위장이었다. 오늘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다. 과거의 달콤함은 독이 묻은 비수처럼 이서아의 심장을 한 조각씩 도려냈다. 절망과 낯설미 뒤섞여 푸훅 한 모금의 피가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 웨딩드레스를 선명한 핏빛으로 물들였다. 그녀의 몸은 실이 끊어진 연처럼 쓰러졌다. 서하야, 오빠 이서진이 달려와 제때 그녀의 등을 받쳤다. 그는 동생을 부모님께 맡기고 한 걸음에 강태준 앞으로 달려갔다. 강태준, 이 죽일 놈,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강태준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서진의 주먹을 그대로 맞았다. 입가에서 즉시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서진이 다시 공격해오자 그는 재빠르게 이서진을 붙잡고 가차없이 주먹을 되돌려 주었다. 두 사람이 싸우려 하자 사람들은 紛紛 뒤로 물러섰다. 김비서가 서둘러 두 사람을 떼어놓고 이서진에게 말했다. 이서아 씨를 먼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이서진은 그제야 이서아 곁으로 돌아가 그녀를 안고 호텔을 뛰쳐나갔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꼬박 1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실 문이 마침내 열렸다. 의사는 사람들 사이를 훑어본 후 이서아의 어머니를 안으로 불렀다. 서하의 어머니는 서둘러 일어나 의사를 따라 응급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를 보자 이서아는 소리쳤다. 엄마, 낙태할래요. 이 아이들 낳고 싶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 빨리 말씀드려 주세요. 낙태라니 무슨 소리니? 이서아 씨는 임신 8주 차입니다. 쌍둥이입니다. 방금 그 남자 의사가 설명했다. 임신. 이런 마당에 임신이라니. 그것도 쌍둥이라니. 세상에. 지금 환자분은 낙태 수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수술하면 앞으로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상관없어요. 꼭 낙태해야 해요. 이 아이들은 악마의 씨앗이에요. 이서아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거의 무너져 내리는 딸을 보며 어머니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엄마도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망설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빨리 낙태 수술 준비해 주세요. 뱃속에 강태준과 관련된 존재가 있다는 생각에 이서아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파괴하고 싶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며 깡마른 손으로 딸을 힘껏 잡았다. 서아야, 그러지 마라. 이 아이들은 내 아이야. 그 몹쓸 놈과는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이 아빠잖아요. 난 악마의 아이는 필요 없어요. 이서아는 주저없이 손을 들어 자신의 배를 힘껏 내리쳤다. 의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그녀를 제지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경악했다. 아니야, 서아야. 그 몹쓸 놈은 아이 아빠가 아니야. 그럴 자격 없어. 아이들은 내 거야. 너 혼자만의 아이들이라고. 이미 상처에 잠식된 이서아가 들을리 만무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통제 불능 상태로 아이를 지우겠다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달래다가 결국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이서아에게 진정제를 주사했다. 이서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다음 날이었다. 주위는 여전히 낯설고도 익숙한 병원 환경이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기억들이 서서히 돌아왔다. 그녀는 하얀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눈에 깊은 증오를 담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시름에 잠긴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하야, 몸은 좀 어때?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이서아는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저 낙태할래요. 낙태. 그래, 지워야지.
악마의 아이인데. 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딸의 배로 옮겨갔다. 그녀의 눈띠에도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띠릴리링. 그때 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얼굴색이 변하며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경찰관님, 제발 명확히 조사해 주세요. 제 아들은 일부러 사람을 해칠 아이가 아닙니다. 분명 상대방이 고의로. 그는 악마예요. 지옥에나 가야 할 놈이라고요. 아, 안 돼요. 경찰관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선 제 아들 좀 풀어주세요. 제발요. 전화는 이미 끊겼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쥔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서아는 충격을 받아 물었다. 엄마, 방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오빠가 누굴 때렸어요? 경찰에 잡혀갔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딸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이서아는 어머니의 손을 힘껏 잡았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빠는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강태준이야. 내 오빠가 네가 그렇게 다친 걸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서 때렸단다. 오늘 아침에 경찰이 와서 내 오빠를 상해 혐의로 연행해 갔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거래. 에우. 이서아는 숨이 멎고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딸을 위로했다. 서아야, 너무 흥분하지 마라. 내 오빠는 괜찮을 거야. 아빠가 이미 친척들 찾아다니고 있어. 정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하면 돼. 내 오빠는 돌아올 거야. 이서아는 어머니의 이 말이 자신을 위로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도 흘러내렸다. 아, 참, 너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지. 엄마가 죽 가져왔어. 일단 좀 먹자. 어머니는 금세 죽 한 그릇을 담았다. 늙고 슬픈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이서아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기계적으로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 먹었다. 죽을 다 먹고 어머니는 잠시 그녀 곁에 앉아있다가 말했다.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봐야겠다. 여기서 푹 쉬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말을 마친 후에도 불안한 듯 딸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간호사를 불러 몇 가지를 당부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 일반 병실이었고 간호사도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아니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 이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링거를 뽑았다. 1시간 후 그녀는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 태아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건물 앞에 멈춰섰다. 김비서가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강태준이 내렸다. 햇빛 아래 그는 키가 크고 늠름하며 그림처럼 잘생겼다. 하지만 이서아는 이 멋지고 매력적인 껍데기 아래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이서아 씨? 김비서가 놀라 소리쳤다. 강태준의 몸이 굳었다. 김비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대표님, 저는 먼저 주차하고 오겠습니다. 차가 떠나고 이서아는 1미터 거리를 두고 눈앞의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머릿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그날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후, 그녀는 웃었다. 그것은 깊은 증오와 슬픔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강태준, 우리 오빠 풀어줘.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만 해. 그녀가 내뱉는 모든 글자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한참 후에야 강태준도 마침내 돌아섰다. 햇빛이 그의 깊고 잘생긴 얼굴에 비쳤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눈을 반쯤 가늘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며 얇은 입술을 살짝 열었다. 내 오빠는 나를 때렸으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해.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판사한테나 가보지 그래. 하지만 이서아는 계속 웃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오빠를 풀어줄 건데? 갑자기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가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서하, 지금 나한테 비는 건가? 빌려면 성의를 보여야지. 준비는 됐고? 나 강태준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내 부탁을 들어주려면 교환할 조건이 있어야지.
이서아는 두 손을 굳게 쥐고 이를 악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뭐든지 말해. 원하는 거? 강태준의 뜨거운 시선이 그녀의 은백색 아름다운 얼굴에서 풍만한 가슴으로 훑어내렸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랑 조건을 다네? 여자로서의 자본? 그런데 네가 자격이 되나? 이서아, 넌 자격 없어? 넌 그냥 내가 갖고 놀다 버린 망가진 장난감일 뿐이야. 난 너한테 이제 아무 흥미도 없어. 그의 사악하고 신랄한 말을 들으며 이서아는 마치 천년된 얼음 동굴에 있는 듯했다. 주위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기둥으로 변해 가차없이 그녀의 얇은 몸을 꿰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에서 피처럼 요염하고 섬뜩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의 모든 분노와 증오가 그 눈빛에 모였다. 갑자기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강태준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몸에 통증이 느껴지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붙잡았다. 강태준, 이 악마,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서아는 짙은 증오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그를 때리고 찼다. 강태준의 잘생긴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었지만 결국 다시 내렸다. 그저 그녀를 단단히 붙잡아 공격을 막으려 할 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서아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았다. 그녀의 몸이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복부에서 즉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점차 그녀는 아랫배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하하, 잘 됐네. 강태준, 네가 내 아이를 직접 죽였어. 넌 살인자야. 이서아는 고개를 들고 크게 웃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기이한 모습을 보며 검은 눈동자에 암흑의 파도가 일었다. 그때 두 사람이 급히 달려왔다. 엄마와 아빠였다. 이서아는 하늘에서 시선을 거두고 늙고 슬픈 부모님을 보며 눈물을 비처럼 쏟아냈다. 바보 같은 자식, 엄마가 병원에 있으라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그를 왜 찾아? 그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라고. 어머니는 슬프고 안타까운 눈으로 딸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깊은 증오의 눈빛은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나 이제 죽는 건가요? 엄마, 만약 내가 죽으면 엄마랑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나 같은 딸 낳은 적 없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두 분 행복하게 사세요. 오빠가 함께 있을 테니 두 분은 괜찮을 거예요. 이서아는 입을 열었다. 하얀 손가락으로 어머니를 힘껏 붙잡았다. 아이를 잃는 것에 대해 그녀는 아무런 슬픔이나 아쉬움이 없었다. 그저 너무 아팠다. 온 세상을 뒤덮는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랑 오빠는 모두 엄마의 심장이야. 하나도 빠질 수 없어. 어머니는 그녀를 부축하다가 손바닥에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크게 놀라 고개를 숙여 그 끔찍한 핏자국을 보았다. 무슨 일인지 깨달은 그녀는 남편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여보, 빨리 와서 서아 병원에 데려가요. 서아가 위험해요. 이서아의 아버지는 서둘러 딸을 안고 길가로 달려가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멀리서 강태준은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마치 석화된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의 상황으로 가득했다. 장면 하나하나가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주차를 마치고 온 김비서가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강태준을 불렀다. 대표님? 강태준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김비서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태준의 시선을 따라 바닥을 보자 그 핏자국에 그 역시 놀랐다. 설마 이건 이서아 씨의 피인가? 이서아 씨가 또 피를 토했나? 세상에. 대표님. 김비서는 얼굴을 들어 다시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마침내 반응했다. 그는 바닥에서 시선을 거두고 김비서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의사들은 다시 이서아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꼬박 2시간이 더 걸렸다. 아이의 생명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환자분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3번째 충격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낙태는? 어머니가 물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처럼 아이가 무사한 것이 기적인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태아를 지켜 순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서아 씨의 몸에도 좋은 일입니다. 이서아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또 하루가 지난 후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배를 보았다. 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서아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들어줄 수 있겠니? 이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말씀하세요. 엄마는 네가 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서아의 온몸이 굳었다. 엄마도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알아. 엄마는 너보다 더 미워해.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니? 엄마는 네가 살인자가 되게 할 수 없어. 평생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엄마는 네가 다시는 엄마가 될 수 없게 되는 걸 원치 않아. 아빠랑 엄마는 언젠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겠지. 엄마는 누군가 아빠 엄마 대신 내 곁을 지켜주길 바라.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이 이서아의 눈에서 한 방울씩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네가 2번이나 아이를 잃을 뻔했는데도 무사했어.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의 생명력이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고 하셨어. 아마 그들도 이 세상에 나와보고 싶었나 봐. 어쩌면 그들도 엄마가 나중에 늙어서 외롭게 혼자 지내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 결국 이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윽한 2눈으로 이서아의 배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거친 파도처럼 깊은 증오가 솟구쳤다. 이서아는 병원에서 사흘을 머물렀고 태아가 완전히 안정된 후 퇴원했다. 가족은 이서진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친구인 박미나 등도 힘껏 도왔다. 심지어 강 회장까지 나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강태준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이서진은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무거운 면회실, 내 식구가 함께 앉아 있었다. 낡은 수의를 입고 쓸쓸한 표정의 오빠를 보며 이서아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서진은 마음 아파하며 말했다. 바보야, 오빠 괜찮아. 미안해, 오빠. 내가 바보 같아서 오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미안해, 미안해. 이서아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어머니는 서둘러 그녀를 진정시켰다. 서아야, 그런 말 하지 마. 이서진도 달랬다. 바보야, 내 탓 아니야. 오빠가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는 거야. 6개월 금방 지나가. 네, 오빠 말이 맞아. 금방이야. 우리 다시 함께 할 수 있어. 경찰에 부탁해서 면회 기회를 더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버지도 입을 열었다. 이서아는 얼굴을 들었다. 원래도 손바닥만 한 작은 얼굴이 며칠 사이에 더욱 초췌하고 작아져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다들 자기 개발하잖아. 나도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나가면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서아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았다. 강태준은 유명 인사다. 이번 사건은 서울 전체에 퍼졌다. 오빠에게는 전과 기록이 생겼다. 대기업은커녕 일부 작은 회사조차도 고의상해로 징역을 살았던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이서아는 갑자기 부모님께 먼저 가시라고 했다. 부모님의 눈에 서린 걱정을 보며 그녀는 안심시켰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오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그녀가 택시를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후 내내 그녀는 목적 없이 서울의 거리와 골목을 헤맸다. 때로는 차를 타고 때로는 걸었다. 한 백화점을 지날 때 김비서와 마주쳤다. 김비서는 자신이 하마터면 부딪힐 뻔한 사람이 이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서아의 초췌하고 야윈 얼굴을 보고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즉시 솟구쳤다. 이서아는 무표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갔다. 이서아 씨, 김비서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비켜요. 이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김비서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그녀가 자신의 곁을 스쳐 점점 멀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김비서는 회사로 돌아와 강태준에게 업무 보고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오늘 이서아 씨를 봤습니다. 강태준의 잘생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서아 씨, 많이 야위었더군요. 김비서는 계속 말했다. 대표님, 이서진 씨를 풀어주는 건 어떠십니까? 풀어줘? 내가 경찰청장인 줄 아나? 강태준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대표님과 관련이 있으니 대표님께서 당사자로서 고소를 취하하시고 경찰청장님과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김비서가 설명했다. 내 생각엔 네가 네 자신이나 잘 단속해야 할 것 같은데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강태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예전 같았으면 김비서는 바로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작정한 듯했다. 대표님, 왜 결혼식에서 이서아 씨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대표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생각해서라도 그 오빠를 용서해 주십시오. 닥쳐. 김비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태준의 노성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비서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야 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짙고 검은 눈동자는 폭력으로 가득했다. 얇은 입술도 분노로 굳게 다물었다. 잠시 후 그는 책상 위에 정교한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살짝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름다운 여인과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여인은 자애롭고 남자아이는 눈매가 깊어 나이에 맞지 않는 냉혹함이 엿보였다. 그는 사진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1995년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촬영이라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수억 원짜리 수표의 이체 확인증이었다. 그가 받은 배신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모두 과거의 일이다. 그 강태준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게임이든 승자는 영원히 그여야만 했다. 그만이 될 수 있었다. 조용한 카페. 이서아, 박미나, 그리고 강태민이 만났다. 원래 이서아는 미나만 약속했지만 미나가 마침 남자친구인 태민과 함께 있어 함께 오게 된 것이다. 미나야, 나 유학 가. 이서아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유학 간다고? 미나는 놀랐다. 교수님께서 찾아오셨어. 조카 한 명이 프랑스 디자인 학교 연수과정에 합격했는데 당분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 일주일 후에 프랑스로 떠나. 절친으로서 미나는 이서아가 항상 유학 가서 더 많은 디자인 지식을 배우고 돌아와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 가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랑 같이? 그때 강태민도 입을 열었다. 엄마가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빠 몸이 요즘 별로 안 좋으셔서 오빠 출소하면 가시라고 했어. 이서아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너 혼자 외국에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 안 되겠다. 내가 같이 가줄게. 미나가 말했다. 네가 어떻게 가? 아버님이랑 회사는 어떡하고? 강태민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미나의 아름다운 얼굴이 즉시 시무룩해졌다. 강태민의 시선이 다시 이서아에게 돌아왔다.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날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거 들었는데 아이는 어떻게 됐어? 이서아의 몸이 굳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아이, 지웠어. 아이를 지웠다고? 강태민과 미나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갔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남겨둘 수 있겠는가? 남겨둬서 강태준 그 악마가 계속 상처 주게 만들 셈인가? 미나는 즉시 이서아를 껴안고 흐느꼈다. 언제 지웠어?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좋은 의사 소개해달라고 했을 텐데. 괜찮아. 임신 초기라 약물로 가능했어. 별 느낌 없었어. 그래도 엄마한테 몸보신 음식 좀 해달라고 했어? 참, 외국 가서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자주 보러 갈게. 미안해, 미나야. 네가 나를 찾아오는 건 원치 않아. 이서아가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었다. 미나는 멍해졌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죄책감과 후회에 찬 얼굴이 되었다. 너 아직도 화났구나. 내가 예전에 강태준한테 속았던 거. 너 이제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거지?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어. 그럼 뭔데? 도대체 뭐가 우리 관계를 끊어야 할 만큼 중요한 건데? 미나야, 정말 그 일과는 상관없어. 다른 이유가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점, 미안해. 아무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도 카톡이나 전화로는 연락할 수 있잖아. 이서아가 말했다. 미나는 여전히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예전에 그녀와 이서아는 비밀이 없는 절친이었는데 이제는 강태민은 마음속으로 이서아가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는 미나를 위로했다. 헤어질 때 그는 이서아에게 부탁 하나를 했다. 나 이따가 할아버지 뵈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이서아는 잠시 멈칫하다가 거절했다. 미안해. 나 준비할 게 많아서. 나 대신 할아버님께 안부 전해줘.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는데 별다른 이상 없다고 하셨어. 결혼식 날 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의 도움으로 깨어났지만 울화가 쌓여 몸 상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강태민은 이서아가 걱정할까봐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모두와 헤어진 후 강태민은 본가로 돌아갔다. 그런데 강태준과 마주쳤다. 집사님이 황급히 달려왔다. 태준 도련님, 제발 그 물건 회장님께 돌려주십시오. 그건 큰 사모님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그걸 잃으시면 안 됩니다. 강태준은 냉혹한 얼굴로 늙은 집사를 완전히 무시했다. 강태민은 집사님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은 강태민을 보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했다. 태준 도련님이 회장님의 비취 목걸이를 가져가려고 하십니다. 제발 회장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건 큰 사모님께서 회장님께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품입니다. 그게 없으면 회장님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강태민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유품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다. 시선을 강태준에게 돌렸다. 형이랑 어머니한테 불공평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의 일이야. 어머니 위패도 강씨 가문 사당에 모셨잖아.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로 모시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거에 집착하는 거야? 힘들지도 않아? 강태민, 네가 뭔데? 네가 나와 내 어머니의 일을 평가할 자격 없어. 강태준이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강태민도 결국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가 자제였다. 원래부터 강태준의 냉혈하고 오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비록 이복 형제였지만 강태준은 단 한 번도 그를 동생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도 완전히 분노했다. 강태준, 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줬어. 넌 반드시 벌 받을 거야. 강태준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발걸음을 옮겨 자리를 떠났다. 강태민은 영원히 그렇게 거만하고 유아독존적인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분노가 더욱 커졌다. 갑자기 그를 쫓아가 앞을 막았다. 네가 결혼식에서 이서아를 피토하게 만들고 병원으로 보냈지.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녀는 임신했었어. 내 아이를 가졌었다고. 강태준의 표정이 미처 드러나기도 전에 강태민은 계속해서 비웃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녀가 지웠어. 의사가 아이에게 유산 징후가 있어서 억지로 낙태하면 평생 임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대.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지웠어. 널 너무나도 미워했으니까. 내 악마의 씨앗도 당장 없애버리고 싶었겠지. 나랑 미나가 도와줬어. 우리가 개인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했거든.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했었어.
아깝지, 강태준? 이건 네가 저지른 죄야. 네 아이, 네가 직접 죽인 거라고. 넌 살인자야. 닥쳐, 강태민. 강태준이 노호했다. 깊은 검은 눈동자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강태민은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더이하고 통쾌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바람처럼 본가를 뛰쳐나가 차를 몰고 떠났다. 하지만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차를 세웠다. 핸드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가서 이서아가 임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봐. 김 비서도 순간 당황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창 밖을 멍하니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시간이 흐르고 몇 달 후 이서아는 해외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여 가장 사랑하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은 프랑스에서 충분히 발휘되어 많은 업계 인사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점차 유럽에서 자리를 잡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업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강태준의 그림자는 그녀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 고통스러운 과거는 깊은 상처처럼 겉으로는 아물어 보였지만 건드리면 언제나 희미한 통증이 느껴졌다. 어느 날 이서아가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미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아야, 너 그거 알아? 미나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이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강태준, 그 사람 큰일 났어. 미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최근에 강씨 집안에 큰일이 터졌어. 강태준이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 같아. 언론에서는 그의 사업 위기와 공개할 수 없는 스캔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어. 이서아의 마음속에 파문이 일었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현재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에게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미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자신에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서아야, 네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 오빠 사건에 지금 전환점이 생겼어. 강씨 집안 쪽에서 이서진 씨 일에 대해 입장을 완화한 것 같아. 이서아는 가볍게 웃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알아, 미나야. 강태준의 세상과 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 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전화를 끊은 후 이서아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잘못된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바쳤고 강태준의 배신에 고통받았으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되찾았고 자신의 미래를 찾았다. 바로 그때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서아야, 서진이 출소했어. 돌아와.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서진이 마침내 출소했다. 그녀는 자신이 집을 떠나 있던 시간이 어쩌면 정말로 그들 가족에게 더 많은 공간과 평온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위해 싸웠던 그 오빠를 보러 가기로. 과거가 어떻든 집은 언제나 그녀의 뿌리였고 미래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가 귀국하여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중 나온 부모님과 오빠를 보았다. 몇 달 만에 본 부모님의 얼굴에는 초췌함이 더해진 듯했고 이서진은 역경을 이겨낸 듯한 담담함을 띠고 있었다.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첫 마디 말이 이 소리 없는 포옹 속에 담겨 있었다. 서아야, 어서 와. 이서진의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고 동생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이서아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오빠, 고생 많았어.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우리 가족 드디어 다시 모였네.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에 서린 자애로움과 기쁨이 역력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서아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해외에서 쌓은 디자인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금세 현지 디자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디자인 작업에 전념했다. 바쁜 일상으로 마음속에 가끔씩 피어오르는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렇게 평온하게 내버려둘 생각이 없는 듯했다. 어느 날 이서아가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저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아, 나 강태준이야. 이서아는 핸드폰을 쥔 손에 순간 힘이 들어갔다. 숨도 가빠졌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 무슨 볼일이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한번 만나고 싶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서아는 냉소했다. 우리 사이에 할 말은 없어요. 강태준 씨, 다시는 내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깐만, 강태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내 오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거야. 넌 분명 관심 있을 거야. 이서아의 동작이 멈췄다. 몇 초간 망설인 후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만날 기회를 주죠. 내일 오후 3시 시내 중심가 카페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이서아의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자 배신당했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오빠의 일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 홍문예,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이서아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다. 강태준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만에 본 그는 다소 피곤해 보였고 눈빛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움과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이서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이서아는 대꾸하지 않고 바로 맞은편에 앉았다. 말해요. 당신이 말한 숨겨진 진실이라는 게 뭐죠?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시 이서진 씨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그가 나를 다치게 한 것이지만 배후에서 이를 조종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내 아버지 강 회장이야. 이서아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당신 아버지요? 왜 그런 짓을?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항상 너와 나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어. 네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강 씨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결혼식에서 내가 그런 짓을 한 후에 그는 우리 두 집안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서진 씨의 죄를 확정지은 거지. 이서아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들 강씨 집안은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당신들한테 그렇게 당해야 하죠?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너와 내 가족에게 준 상처를 메울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너희를 돕고 싶어. 내가 아버지의 불법적인 증거들을 일부 확보했어. 어떻게든 이걸 공개해서 이서진 씨의 누명을 벗겨줄게. 그게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이서아는 눈앞에 이 한때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선 남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강태준 씨, 너무 순진하시네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내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그저 너와 내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을 뿐이야.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고 미나와 강태민이 들어왔다. 미나가 이서아가 혼자 약속 장소에 가는 것이 불안해서 강태민과 함께 따라온 것이었다. 강태준을 보자 미나는 즉시 달려가 그의 코를 가리키며 욕했다.
네가 아직도 서아 앞에 나타날 낯짝이 있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강태민은 옆에 서서 경계하며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이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와 강태민에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 이미 얘기 끝났어. 그리고 강태준을 보았다. 당신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게 우리 마지막 만남이길 바라요. 앞으로는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미나, 강태민과 함께 카페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서아는 강태준의 말을 가족에게 전했다. 가족 모두는 생각에 잠겼다. 이서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강 회장이 그렇게까지 악랄할 줄은 몰랐네. 어떻게든 그의 죄를 밝혀내야 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보았다. 서하야, 너 괜찮니? 이런 일 때문에 또 상처받지 마. 이서아는 억지로 침착한 척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빠의 누명을 벗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강태준은 아버지의 불법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이서아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한 쩌다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서아는 스튜디오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지 않으려 했다. 마침내 화창한 어느 날 강태준은 익명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했다. 순식간에 강씨 가문의 추문이 폭로되었고 강 회장은 엄청난 여론의 압박과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서진의 사건도 전환점을 맞았다. 재심사를 거쳐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서진이 다시 교도소 문을 나섰을 때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서아는 과거의 고통은 결국 과거가 될 것이고 그들 가족은 새로운 삶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도 마침내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용감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